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열림입니다. 이렇게 기업 신진연구자 협력 교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친환경 자원 순환을 위한 열화학 촉매 개발 및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그리고 수소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열화학 촉매 반응에 기반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드린 후에 거기에 사용되는 촉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이 공정들이 폐기물 자원화 혹은 탄소 중립 분야로서 어떻게 확장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그리고 수소 생산의 필요성입니다. 워낙 이제 좀 익숙한 자료일 텐데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과량 배출이 되고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여러 종류의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CO2 배출량의 저감, 이 기후변화 예방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CCUS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특히 수소 에너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열화학 촉매 반응에 기반한 수소 생산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 상용화된 수소 생산 공정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레이 혹은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대부분이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메탄을 깨서 수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탄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전구체입니다.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그 모든 곳에 이제 수소들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그 본딩을 끊어주면 저희가 수소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딩을 끊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 메탄 리포밍 공정이고 그 후단 공정에 이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WGS라고 불리우는 공정이 있는데요. 이 두 공정들 모두 촉매 반응입니다. 열화학 촉매 반응이라서 촉매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촉매는 황이 투입되면 비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이 이제 촉매 도구로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인데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촉매 반응을 수행하기 전에는 탈황 공정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피드에 황을 다 없애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디서프라이제이션 탈황 공정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탄 리포밍을 진행을 해줍니다. 메탄 리포밍은 말 그대로 메탄을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리포밍인 것인데 이 메탄을 부분 산화시키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탄을 저희가 완전 산화시키면 즉 연소를 시키면 이제 CO2와 H2O가 생성이 되는데 부분 산화를 시키면 그거보다 한 단계 전 산화 단계인 CO 그리고 H2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산화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부분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화제로 뭐 산소도 쓰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화제는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메탄과 수증기를 반응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가장 상용화된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를 산화제로 쓰면 수소의 투입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수증기를 투입했을 때 가장 수소의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산화제로 적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산화탄소를 반응물로서 소모하면 이제 블루 하이드로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탄소 중립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탄 리포밍을 하고 나면 저희가 어쨌든 목적으로 하는 수소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같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 저희가 수소를 만들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처는
연료전지가 될 건데 이 연료전지에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순도의 수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도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이 다소 불안정한 이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 역시 산화시키는 반응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산화를 시키고 그래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고 제거해서 수소를 얻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산화제로서 수증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추가적인 수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린 두 공정이 이제 촉매 반응이고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WGS 반응은 Water Gas Shift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성가스 전이 반응, 뭐 수성가스 전환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산화탄소를 수증기와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수소를 얻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메탄 리포밍 공정에서 저희가 이 이산화탄소를 산화제로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한번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인 공정이 되고 이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량의 일산화탄소가 남아 있는데 그 일산화탄소들도 연료전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CO 클리닝 공정을 거쳐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촉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저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들인데요. 촉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활성 물질, 지지체, 조촉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촉매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좀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구성 요소는 활성 물질과 지지체 그리고 미량의 조촉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활성 물질이 이제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고 이제 가장 주요한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지체는 이런 활성 물질이 고르게 분산되고 또 기계적인 혹은 열적인 안정성을 증진시켜주는 그 활성 물질이 잘 작동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촉매는 이제 그 이외에 소량 첨가해서 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할 때 요 모식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기 지지체와 이제 활성 물질들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촉매 개발을 할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촉매의 성능, 촉매의 활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환율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제 사용 중에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제 주요한 연구 초점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탄 리포밍이나 WGS 수성가스 전이 반응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요한 비활성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촉매가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능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촉매가 비활성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활성화되는 메커니즘, 촉매가 비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어, 그 두 가지 열화학 촉매 반응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어떤 핵심적인 비활성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소결입니다. 촉매가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탄리포민 같은 경우에는 뭐 600도에서 높으면 800도, 900도까지도 올려야 하는 반응이고 수성가스 전이 반응도 뭐 300에서 한 500도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고온에 촉매가 노출이 되면 촉매에 있는 활성 물질들 제가 여기 모식도에서는 이제 파란색 점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활성 물질들이 고온에 노출이 되면 약간의 이동성을 갖게 되면서 서로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이제 소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활성 물질의 표면적이 급감하기 때문에 촉매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해야 하는 혹은 저항성을 갖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촉매독인데요. 촉매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 같은 물질들은 이제 활성 물질에 강하게 흡착된 뒤에 탈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활성 물질을 촉매독이 자리를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반응물들이 올 수가 없어서 촉매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촉매독을 제거하고 어, 반응을 진행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탄소 침적인데요. 탄소 침적은 물들 들어가는 피드들이 이제 탄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본능이 뭐
끊어졌다가 본딩이 새로 생겼다가 이 여러 단계들을 거칠 텐데 그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유리되는 탄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소가 순간적으로 혼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주변에 또 혼자 있는 탄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슬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게 쭉 이어지는 사슬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사슬을 형성을 하면서 촉매 표면을 덮거나 아니면 반응기를 막아버려서 이 반응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활성화 메커니즘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끔 촉매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개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목적 반응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목적 반응이 수행되는 조건들, 피드는 피드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물질이 그 반응물로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 즉 뭐 압력이나 온도 같은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폭넓게 조사를 한 후에 이제 목적 반응을 정하고 목적 반응의 조건까지 알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적합한 후보 물질들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문헌 조사를 통해서 후보 물질들을 먼저 탐색을 하고요. 여러 종류로 이제 조합을 해보면서 최적 촉매를 도출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활성 물질, 뭐 지지체, 조촉매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쓰는 게 좋냐, 어떻게 조합해야 좋냐, 그리고 그 조성은 어떻게 해야 좋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적화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출된 최적 촉매 조성이 이제 그렇게 해서 도출이 되면 이제 촉매 제조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들로 촉매를 제조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촉매 제조 시에도 제조 방법 내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각 단계별 제조 변수들을 세부 제조 변수들을 또 최적화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촉매 성능을 점점 이렇게 증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촉매 개발에 있어서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촉매 특성 분석 기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왜 좋아지는지, 어떤 물리화학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 어떤 인자 때문에 성능이 증진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그 후속 연구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고 더 추가적인 성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성 분석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 촉매 개발에 대해서 촉매 반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어떤 장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촉매 반응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드 가스들 이제 저희가 뭐 모사 가스를 사용할 때도 있고 가스의 어떤 조성을 저희가 이 MFC라는 어, 가스 투입 장치를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유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 피드 가스를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게 좀 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로 합쳐진 후에 요 안으로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퍼니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석영관이 있고요. 이 안에 촉매층이 있어서 들어가는 가스들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저희가 조절해서 넣는 거니까 알고 있고 촉매 반응 일어나고 후단 가스는 저희가 이제 쭉 라인을 이어서 이 마이크로 GC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GC로 이제 저희가 가스 컴포지션을 보면 투입한 가스 컴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성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촉매 반응이 얼만큼 일어났다, 즉 촉매 성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촉매 특성 분석 장치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연구 진입 장벽 혹은 이 관련해서 회사의 입장에서 촉매를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특성 분석 때문입니다. 촉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촉매 비표면적이라든지 활성 물질의 분산도라든지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각각의 팩터들을 또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어떤 그 개발 방향을 특정할 수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어떤 일종의 진입 장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이 폐기물 자원화로의 확장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이제 했던 것은 폐기물 가스와 합성가스의 업사이클링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쭉쭉 되는 것입니다. 도시고양 폐기물이나 폐플라스틱, 하수 슬러지, 바이오매스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열 처리를 통해서 가스상 혼합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 액상 혼합물로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스상 물질들 대상으로 열화학 촉매 적용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지금 실험실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상 혼합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수처리 부생가스나 산업 부생가스들도 이제 가스상으로 나오겠죠. 이런 가스상 혼합물들을 적절한 열화학 촉매 반응을 적용을 하면 고부가 가치화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합성가스를 만든다든지 수소를 만든다든지. 제가 주로 해봤던 건 이제 건식 메탄 계지를 적용을 한다던가, 즉 메탄 리포밍인데 CO2를 산화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수성가스 전이 반응을 적용을 했던 연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수성가스 전이 반응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산화탄소를 수증기와 반응시켜서 수소 생산하고 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반응인데 이걸 이제 폐기물을 가스화한 합성가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오른쪽 위에 표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즉 개질한 합성가스와 이 폐기물을 가스화해서 나온 합성가스의 조성이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 대상 물질인데 이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촉매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진 것인데요. 이 촉매 입장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건 그 촉매 성능이 더 저하될 여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높은 일산화탄소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촉매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폐기물 가스와 합성 가스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황입니다. 황. 이 황이 좀 많이 나오는데 탈황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부 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황이 뭐 미량 나와서 탈황 과정을 안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WGS 반응, 촉매 반응을 적용을 하려면 어차피 촉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황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황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촉매를 개발하거나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 황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촉매 개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그래프 표가 나와 있는데 황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자료가 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황이 들어갔을 때 비활성화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촉매들을 만들어 봤는데 플래티늄, 니켈, 코발트가 황이 안 들어갔을 때 성능이 좋았어요. 이 황이 안 들어갔을 때인데 20 ppm 황을 넣으면 이렇게 급 급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ulfur poisoning, 황에 의한 피독 때문에 그런 것인데 플래티늄 세리아라는 물질들로 만든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 20 ppm에 대한 황해는 저항성이 컸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황은 20 ppm보다 훨씬 더 양이 많으니까 올려가면서 황에 대한 내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다른 귀금속들이랑도 비교를 해보고 이제 다른 담체들도 사용을 해보고 함량도 최적화해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조 방법까지 최적 제조 방법을 도출하면서 이렇게 성능을 증진시킨 어떤 그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황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촉매를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수성가스 전이 반응 기준으로 황에 대해서 요게 지금 황 500 ppm 넣었을 때인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촉매는 그래도 한 80%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식 메탄 계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장 적용을 했냐 하면 물론 그 전통적인 천연가스 계질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제가 확장 적용을 했던 게 이 부생가스 에 대한 업사이클링인데 COG라고 해서 이제 철강 부생가스, 코크오븐 가스를 대상으로 건식 계질 반응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촉매 제조 방법 그리고 제조 방법 내에서 그 세부 제조 변수에 따른 성능 영향과 최적화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립가스나 하수처리 부생가스 같은 경우에는 즉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조성이 CO2와 메탄이 거의 1대1 정도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건식 메탄 계질이 CO2와 메탄을 반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 잘 포집해서 건식 메탄 계질 반응을 적용하면 합성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공정을 덧대면 수소 생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가 어떻냐, 그리고 이 메탄 계질 반응을 할 때의
반응 조건은 어떻냐에 따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비활성화 메커니즘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어떤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2를 소모하는 열화학 촉매 반응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적인 열화학 촉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CO2 메테네이션이라고 해서 CO2를 수소랑 반응시켜서 메탄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린 수소나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등등 여러 가지 수소들이 있고 수소 생산량이 앞으로 많아진다면 수소가 귀하다기보단 CO2를 줄이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메탄으로 CO2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연구들 이 요즘 각광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CO2를 이 수소랑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워터 게스 시프트 리액션의 역반응인데요. 이 반응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카본 빌딩 블럭으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어떤 촉매 반응들이고요. 열화학 촉매 반응들이고 결과론적으로 제 연구실에서는 이 메탄 계질, WGS, 그리고 CO2 메테네이션, 리버스 워터 게스 시프트 이렇게 네 가지 반응들 주로 수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필드들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